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난민 신청자를 태운 버스를 해리스 부통령의 집 앞에, 플로리다 주지사는 난민 신청자를 태운 비행기 2대를 부유층 휴양지로 보내는 등 공화당의 바이든 대통령 친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수혜자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상환한 융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 is Edith Bracho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은 어제 레이몬드 디어리 전 연방법원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했으며 오는 11월 23일까지 FBI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건의 기밀 여부를 검토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어리 전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며 법무부도 굳이 조사관을 지명한다면 디어리 전 판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압수문서 중 약 100건은 디어리 조사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특별조사관 조사 중 이들 100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디어리 전 판사는 1980년대 뉴욕 동부 연방지검의 검사로 활동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연방판사에 임명돼 연방지방법원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미국은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경쟁자 또는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외국인 소유로 바뀌는 경우 면밀히 심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 강화 대상을 방위산업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망과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터, 클린 에너지,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업 등을 심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별 사안은 물론 전체적 투자 흐름을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핵심 기술에서 중국 등 경쟁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난민 신청자를 태운 버스를 해리스 부통령의 집 앞에, 플로리다 주지사는 난민 신청자를 태운 비행기 2대를 부유층 휴양지로 보내는 등 공화당의 바이든 대통령 친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체포한 난민 신청자 약 100명을 버스에 태운 뒤 워싱턴 DC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이 버스가 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뒤 트윗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이 안전하다며 위기를 부인하고 있다. 국경 안전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부통령 관저 뒷마당으로 난민 신청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불법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 2대를 매사추세츠의 부유층 휴양지인 마서스 비니어드에 보냈습니다. 마서스 비니어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이민자 피난처를 자처했기 때문에 드센티스 주지사가 이 섬을 타겟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정부는 텍사스주 등이 시카고 지역으로 난민 신청자를 보내고 있다며 주 전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이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수혜자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상환한 융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수혜자가 지난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반환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자금 부채를 한 번이라도 상환한 사람은 9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돼 이 중 상당수가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만약 $10,000 탕감 자격을 갖춘 채무자가 2020년 3월 13일 이전 학자금 부채가 $1,500였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이후 $1,000를 상환해 부채 잔액이 $9,500로 줄었다면 탕감액 $10,000로 $9,500 빚을 탕감하고 나머지 $500는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반환 조치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부채를 완납한 경우 별도의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한 국적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5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등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합니다. 크리스정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 예비선거 경쟁 상대였던 폴김 펠팍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뉴저지주 버켄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9일 크리스 정 시장이 폴김 의원과 폴리, 박종원, 뉴욕 중앙일보, 데이빗 로렌조 펠팍 민주당 클럽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7일 실시된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 시장은 선거일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1일 경쟁자인 폴김 시의원과 민주당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500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정 시장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선거 막판 판세가 불리해지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기각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큰 표차로 크리스 정 시장을 앞서며 민주당 공천을 획득해 오는 11월 8일 펠팍 시장 본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무난하게 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거주 한인 3명 중 1명이 재택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16세 이상 한인 4만 7천 명 중 35.4%가 재택근무를 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한인 재택근무율 6.3%의 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뉴욕주 거주 한인들의 재택근무율 30.9%보다 높은 것은 물론 뉴저지주 거주 한인의 재택근무율 25.3%보다는 10%가량 높은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전체 재택근무율이 17.9%로 조사돼 뉴욕시 거주 한인들의 재택근무 비율은 이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또 뉴욕시 거주 한인 중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율은 23.5%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뉴욕주 한인 대중교통 이용률은 18.2%, 뉴저지주 거주 한인 대중교통 이용률은 8.5%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극도로 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한인들의 의료보험 무보험 비율은 7.9%, 뉴욕주 한인은 6.7%, 뉴저지주 한인은 7.8%로 팬데믹 이전보다 작게는 0.4%포인트에서 많게는 3.4%나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생화학 무기 생산에 활용 가능한 소재를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함에 따라 대러시아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규제에는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들도 추가됐습니다. 상무부는 또한 러시아에 부과해온 수출 등 산업 부문 규제를 친러시아 국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규제 품목이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날에 전격 단행된 것으로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 등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수리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배경인 남미 국가 수리남 정부가 자국을 마약 밀매 운상처럼 그렸다고 공식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남미 수리남의 마약왕으로 불리던 한국인과 그를 추적하는 국가정보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수리남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은 드라마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형편없이 묘사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외교부는 예방 차원에서 48명의 수리남 교민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 20년 넘게 수리남에 머물며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성희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인들도 그 드라마 자주 대충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 많이 식당에 많이 오고 어제도 오고 우리 한국 되게 좋아요. 이성희 씨는 풍광 사진을 보내주며 드라마 열풍에 수리남의 본 모습이 가려질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그 건물들이 아주 많이 유지된 나라예요. 특히 정글이 되게 아름다운 거죠. 수리남은 그렇게 아직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거죠. 뭐. 외교부는 수리남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 표명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 등에 참석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새 영빈관을 건립하기 위해 878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건립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시 전철 승객이 370만 명을 기록,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시내버스와 기차, 메트로노스를 합치면 하루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5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국 바이오 업체 리제네론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4일까지 원숭이 두창이 2만 3천 건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쯤 나소 카운티 햄스테트 빌리지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9세 남성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만장자의 거리로 잘 알려진 맨해튼 허드슨 야드 지역 57스트릿의 131층 콘도 센트럴 파크 타워의 3개층 펜트하우스가 2억 5천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포토샵, 프리미엄 등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업체 아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고 이 중 90%는 시즌2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